네, 블록체인 나우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은주 씨, 혹시 네. 이 노래 아세요? 어떤 거요? 오, 풍문으로 들었어. 이 노래 아세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네. 장기하 씨의 노래거든요. 네, 가수 장기하님의 노래인데 저희가 새로운 코너가 준비가 됐습니다. 바로 풍문 레이더. 풍문 레이더. 네. 네, 어떤 분이 진행해 주시죠? 스튜데이에 저희가 항상 일부 함께 해주셨던 스튜데이 편집국장 이승희 편집국장님이 네. 이제 풍문 레이더를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각종 이런 경제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그런 이슈들 전반적으로 다 살피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희 한 번 더 원래 TV에서는 187번, 현대 HCN에서는 417번,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블록체인 나우 실시간 스트리밍 중입니다. 시청하시고 있는 여러분들 댓글로 원활하게 소통해 주시면 또 빠르게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계신 다양한 전문가 분들과 함께 저희 업계에 대해서 보다 깊이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 이승익 편집국장님이 진행하는 풍문 레이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자본시장에 맥을 짚는 풍문레이더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안방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풍문레이더 코너의 선장을 맡게 된 이승익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주식시장, 궁금했던 자본시장의 정보들을 저희가 심층, 취재, 분석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로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정보들 전달해드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블록 위클리 코너입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 스튜데이의 김영석 암호화폐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코너가 처음 만들어지고 첫 출연이신데 네.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업부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지금은 스튜데이에서 암호화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석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이죠.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업계 1위 굳히기에 업비트가 상당히 그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예치금 규모도 빗썸을 누르고 1위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어떠한 그 내용인가요? 우선은 업비트가 최근에 빗썸을 누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위로 올라섰다라는 얘기인데요. 원래 빗썸과 업비트라고 하면은 2017년 그리고 2018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비트가 빗썸과 작은 수치가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로 업계 1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입니다. 네, 현재 그 메이저 거래소들 예. 크게 4가지 거래소들이 있죠. 네. 빗썸, 코인원, 그밖에 코빗을 예. 업비트까지 포함해서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 현재 그 거래소들의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우선은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죠. 암호화폐 시세와 마켓캡을 제공을 하고 있는 웹사이트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빗썸의 거래액이 1조 2천억여 원, 그리고 업비트가 12조 1,230억여 원으로 빗썸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거래 금액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빗썸이 상당히 크게 추월하고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역전이 된 건가요? 최근에 업비트가 2위 그룹이었던 상황에서 안정적인 지배 구조 작업을 통해서 업계 1위로 좀 올라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업비트하고 빗썸 같은 경우에 1위, 2위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다투고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업비트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위 그룹과 이렇게 격차를 많이 이제 벌리게 됐는데 예. 뭐 한편으로는 빗썸의 지난번부터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 네, 네. 또 빗썸의 악재가 어떻게 보면 또 그 시장의 점유율을 업비트가 가져오는데 또 반사이익을 받지 않았나 그런 시장의 설명들도 많은데 예. 앞으로 이렇게 업비트가 독주를 하다 보면 어떻게 또 우려되는 부작용이라든가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나요? 우선은 업비트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그 이면에는 각종 코인의 무더기 상장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 총 147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비트가 2017년부터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을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 다른 거래소들도 이런 거래량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코인을 여러 가지 상장을 하는 방법을 좀 따라가면서 검증되지 않은 코인들이 현재 시장에 좀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 147종, 빗썸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빗썸이 한 110종 정도 예. 상장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인이 많이 상장돼 있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거래소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예. 또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나머지 2등, 3등, 4등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3자 협약으로 트러블룰 합작법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트러블룰 우리 방송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단어인데 예. 트러블룰이 뭐죠? 일단은 트래블 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각 거래소들마다 자금 세탁 방지를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거래소 A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과 관련된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A 거래소에 있었던 코인들이 B 거래소로 옮겨갔을 때 그 코인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빗썸과 코인원, 코빗 이 3사는 함께 그 트래블 룰을 구축을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자금 세탁 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좀 협력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법인 설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단어 여행을 의미하는 트래블을 쓰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규칙 룰. 예. 국가 간 아니면 거래소 간 계좌이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계좌 이체 문제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예. 특히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거래소들끼리 긴밀히 협력을 해서 해당 문제를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제 합작법인을 출범시키겠다는 내용인가요? 우선 빗썸과 코인원 그리고 코빗 세 회사는 총 자본 금액 9억 원을 바탕으로 3분의 1씩 동등하게 지분과 의결권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합작 법인의 대표는 코인원 그리고 빗썸, 코빗 이 세 회사의 대표 이사들이 각 2년마다 돌아가면서 대표직을 수행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초 2년 동안은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2년씩 교대로 3사가 돌아가면서 예, 그럼 또 자기 회사 순서가 올 때는 6년 뒤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출자금이 총 9억 원으로 설립된 회사죠? 네, 네. 예. 합작법인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최근에 NH농협은행이 제휴 거래소인 빗썸 그리고 코인원의 트래블룰 체계 신고서를 마감 기한 다음 날인 25일까지 갖출 것을 좀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트래블룰 체계를 신고를 하기 전인 25일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좀 중단할 것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입출금이 중단이 된과 동시에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은행 실명 계좌 확인서 발급도 함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빗썸, 코인원, 코빗이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자금 세탁 방지의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고 함께 제휴은행에 대해서 실명 계좌의 확인서를 신속하게 좀 발급해달라는 그런 어떤 요청의 의미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그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서 그 자체적인 자금 세탁 방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제 남은 숙제가 있죠. 제휴은행에 대해서 실명 계좌 확인서
빨리 신속히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25일까지. 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말씀드린 업비트의 주요 주주에는 카카오가 있죠. 네이버도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라인의 자체 암호화폐 링크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가 일본에서 NFT 마켓 확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크립토 게임즈가 운영하는 NFT 스튜디오의 라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 발행을 시작했다는 내용인데 크립토 게임즈 어떤 내용인가요? 크립토 게임즈는 예전에 마이크립토 히어로즈 개발사인 더블점프 도쿄와 그리고 일본 표준 NFT 옥토패스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스마트 앱과 함께 일본에서 크리에이터 중심의 NFT 사업 강화를 협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크립토 게임즈에서 그 NFT 스튜디오를 통해서 우선 NFT라고 하면은 그 위변조 불가한 자체 토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링크를 채택을 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평소에 불편을 겪고 있었던 어떤 판매 그리고 정산 크립토 게임즈 상에서 판매를 하고 정산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 링크를 좀 채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지금 암호화폐가 상당히 우리나라처럼 화랑을 보이고 있나요? 일본은 사실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 암호화폐 코인들이 일본에도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큰 또 밸류업이 된다고 하는데 예. 이번에 링크가 일본에서 상장을 했을 때는 어떤 또 성장세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암호화폐 링크는 일본에서 화이트 리스트, 그러니까 좀 안전하고 그런 코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거래소 자체가 굉장히 적은 대신에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코인인 만큼 유명한 메신저 서비스 라인하고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D앱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링크의 NFT 사업 추진을 가속하기 위해서 라인에서 비트맥스 월렛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죠. 코스닥 상장사 다날이라고 하는 상장 기업에서 페이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페이코인이 국내 암호화폐 최초로 대구시 지자체에서 결제 서비스로 활용된다고 하는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이코인 어떤 코인인가요? 페이코인은 2019년 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2년 동안 약 200만 명 정도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를 확보하고 국내에선 7만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한 등 그런 어떤 가맹 인프라와 영업망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에 기반한 대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페이코인 앞으로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지자체에 많이 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다날 핀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페이코인은 그동안 암호화폐 사업과 블록체인 기술이 축적된 만큼 그 노하우를 제공을 함으로써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 황용택 대표는 대구시와 그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연동을 함으로써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자체, 지역 화폐 활성화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의 디지털화에 앞장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 좋은 소식이 있었던 반면에 아까 초반에도 언급을 드렸죠. 특근법 이제 25일, 이제 20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래소들이 줄폐업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거래소가 줄폐업되면 그것에 또 상장된 코인들까지 덩달아 상장 폐지가 되는 효과가 맞물린다고 합니다. 참 걱정이 많이 앞서는데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 자체 또는 확인서를 계속 발급받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거래소 차원에서 실명 계좌 그리고 확인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노력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은행에서도 이 거래소에게 실명 계좌와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기에는 금융 당국의 어떤 규제와 명확한 디렉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명확한 규제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은행 차원에서 거래소에게 자체적으로 이런 실명 계좌와 확인서를 스스로 발급해 주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따르지 않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화폐 재단들을 다 책임을 지지 못하다 보니까 궁극적인 책임을 은행권에 지운다라는 상당히 그런 또 볼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의 분위기, 내년 또 대선이 있어요. 예. 또 2030 MZ 세대들이 상당히 많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고 또 손실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 와중에 거래소들까지 또 줄폐업된다고 하면 또 젊은 층들의 피해와 손실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참 또 내년 또 대선이 있고 맞물리면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정치권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앞으로 대선까지 2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젊은 세대, 2030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거의 많은 국민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특근법이 시행이 되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래소가 폐쇄가 되게 된다면 한 개 거래소가 폐쇄가 된다고 해도 그 한 개 거래소의 폐쇄가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 우리 젊은 층들의 그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이번 가상화폐 줄폐업으로 상당히 많이 꺾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걱정부터 앞서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업계 소식 생생하게 전달해 주신 김영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암호화폐가 지금 9월 달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큰 태풍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8월 말, 9월 초에 많은 그 태풍이 오면서 우리 농작물과 상당히 많은 그 홍수 피해가 났었는데 정말 그 가상업계 내에서도 큰 쓰나미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순서죠. 풍문레이더 코너 내 풍문으로 들었소. 이번 풍문으로 들었소의 주된 내용은 자본시장, 주식시장이나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심층 취재에서 탐사 취재까지 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많은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공시를 통해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자본시장에는 공시를 통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반으로 취재를 한 우리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전달해 줄 예정입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앞으로 스투데이 자본시장 팀의 김필주 기자가 나와서 이 자리를 같이 해줄 건데요. 풍문레이더는 기존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본시장 상장기업들의 많은 그 범죄 사건들, 기업 사냥꾼, 주가 조작 등 상당히 많은 사회적 사건,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들이 있었고요. 라임 사태라든가 옵티머스 사태 등 여러 가지 특종을 냈던 자본시장 전문 매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스투데이 자본시장 팀 김필주 기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스투데이에서 자본시장 팀을 맡고 있는 기자 김필주입니다. 저는 상장 기업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 야사들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야사. 앞으로 많이 좀 재밌는 얘기들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코스나인. 지난 2018년도죠. 고의적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관리 종목에 편입되지 않고 관리 종목에 편입된 이후에 상장 폐지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라는 의혹에서 출발이 됐고 내부 제보자의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 기자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당시 대주주였죠. 크루셜텍 그리고 현재 최대 주주인 아이큐어 모두 다 상장사라고 합니다. 이 코스나인으로 인한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유로 당시 2018년도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었나요? 네, 코스나인은 지난 2018년도에 영업손실 4년 차에 해당되는 해였습니다. 이 해에 만약에 영업손실이 확정되면 그 다음 해인 2019년도에 3월 달에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무조건 이 영업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코스나인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영업손실 만약에 5개년 차까지 우리가 이어진다면 다음 회계연도에서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 가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상장 폐지를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또 방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보면 룰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축구 경기에도 룰이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가 있고 레드 카드가 있는데 레드 카드는 퇴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퇴장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레드 카드를 받아야 될 입장에서 지금 그걸 피해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참 어떤 부분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을 위한 방법이었었는지는 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상장 폐지 위기를 당시에 벗어났던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요? 예, 2018년 당시에 이 코스나인의 대주주였던 이 크루셜텍은 4개년차 영업 손실로 인한 관리 종목 편입의 리스크를 피하고자 서둘러 이 코스나인을 매각하고자 한 건데요. 이를 인수해서 사업을 정상화하고 해결하겠다는 신봉기 외 2인의 인수자를 통해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다시피 인수자 측인 하루 엔터테인먼트와 시그널 피처스의 이사인 이 신봉기 씨가 신규 등기 이사로 선임된 이 공시사항이 지금 현재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8월에 대표이사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부대표이자 신규 최대 주주가 된 강문현 씨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인수자 측 멤버에는 SGA 파트너스 부사장인 권현주, 시그널 피처스의 김정아 대표, 하루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최훈 씨가 이제 신규 사회이사로 선임된 거죠. 근데 당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실질 인수자는 신봉기 이사고 딜로이트 회계법인 부대표 출신인 이 강문현 씨는 바지 사장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네, 뭐 시쳇말로 바지 사장, 경영을 맡게 된 경영 대표인데 딜로이트 회계법인의 또 부대표였었어요. 누구보다 회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텐데 참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매출이라고 보이는 그 의혹이 아직은 의혹입니다. 최종 사법부의 판단, 금융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가공 매출 의혹이라고 몇 개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의혹들이 어떻게 해서 과정이 진행됐나요? 예, 인수 후에 이 신 씨는 영업 실적 개선이 이제 되지 않자 2018년 11월경에 함께 이 인수에 참여한 SGA 파트너스 임원들한테 이 18억 원을 각출해서 이걸 좀 지원을 해주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18억 원을 같이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을 각출하자는 요구가 단번에 거절되자 이 신 씨는 매도자였던 크루셜텍을 압박해서 자금을 차입해서 영업손실 이슈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인수에 참여했던 강문현 그리고 박성근에게도 채무 연대 보증을 사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취재 결과 강문현 전 코스나인 대표이사와 박석근 이사에게 물어보니까 일단 우선 회사를 살려야 된다. 우리는 회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이사 요구에 맞춰서 18억을 채무에 연대 보증을 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주채무자는 코스나인이 아니라 사회이사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아 씨가 있는 이 시그널 피처스가 이 실질적인 이 채무의 관계에서 이 채무자로 나섰습니다. 이후에 이 신이사는 회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인 최훈 씨가 이 대표로 있는 하루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 프로젝트를 코스나인에 양도를 했고요. 이 코스나인이 이거를 이제 개발한 것처럼 둔갑시켜서 사업 가치가 없는 이 플랫폼 사업권을 따내서 시그널 피처스에 재매각을 하는 이런 구조로 매출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16억 6천만 원 상당의 장부가액을 만들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현재 이제 그 보고서에는 1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가세를 포함하면 금액은 18억 4천 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딱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크루셜텍에서 금전 사용해서 이제 연대 차무자로 보증이 되어 있는 이 자금 18억 원과 상당히 동일한 금액이기도 하고 시기도 일치한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18억이라는 자금을 빌려와서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겨갔다는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그 분식회계
반박 그 언론 또 기사 보도가 전일자로 나왔는데 코스나인 측은 정상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았고 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회계법인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분식회계로 추정되는 이러한 18억의 자금 돌려막기, 자금 돌리기가 과연 어떻게 분식회계로 적용될 수 있을지 회계당국, 금융당국의 의견이 있네. 예.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도에 발표한 최근 2년간 주요 감리 지적 사례 그리고 유의사항에 따르면 코스나인의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이상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허위 제조, 판매로 매출을 계상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처의 자금 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수 관계자를 개입시켜서 순액을 이 총액으로 회계 처리한 그러한 분식회계 적용 가능성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그 유사한 사례들이 워낙 많이 분식회계로 사례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예 그 백서로 이렇게 그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해당되는 사안들이 많이 좀 걸리긴 해요. 그래서 과연 금융당국에서 이번 코스나인의 2018년도 매출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이며 법적 조치를 하게 될지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나인은 현재 상장 기업인 아이큐어가 또 최대 주주로 있어서 만에 하나 분식회계로 과거에 그 상장 폐지에 소급 적용될 경우 지금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큐어 또 과거의 또 매도자 크루셜텍 당시 크루셜텍 현재 그 대표이사는 또 벤처기업 협회장을 맡고 있는 안건준 대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그 범법적인 결과로 나오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주주들 상당히 많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18억 원을 돌리면서 발생된 온라인 플랫폼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과연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인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심층 취재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 재밌는 또 이슈가 나왔어요. 여의도의 저승사자. 지난 1년 반 전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합수단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조국 사태와 맞물려서 더 이상 여의도 금융범죄 조사하지 마라 하고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한 지 1년 반 만에 여의도의 저승사자가 또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증권 범죄수사협력단, 좀 말이 긴데 출범했다고 해요. 협력단의 주요 업무 규모 어떻게 되나요? 예, 협력단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비롯해서 각종 금융, 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꾸려졌는데요. 총 인원은 현재 46명입니다. 그래서 전신격인 합수단의 출범 당시 인원 47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협력단 내 검찰 수사관과 관련 기관, 파견 직원들로 구성이 됐는데 총 6개 팀이라고 합니다. 협력단 소속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지 않고 각 수사팀에 대해서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 조사, 기소, 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특법, 사법, 경찰도 이 협력단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번 꾸려진 협력단 구성 인력들 과연 이 금융범죄 쪽에 얼만큼 전문화가 돼 있나요? 예, 단장을 맡은 박성훈 부장검사는 이제 사법연수원 31기고요. 공인회계사 자격 서지자입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12년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했고요.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소속돼서 수사를 진행한 바 있어서 검찰 내 아주 유명한 금융 전문가로 꼽힙니다. 제가 사석에서 2년 전에 우리 박성훈 부장검사랑 뵌 적이 있어요. 네. 상당히 성격이 조용조용하시고 약주도 잘 못하시는 아주 그 차분한 성격이셨는데 회계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정말 검찰 내에서도 금융회계 전문 통으로 경력을 다지신 분입니다. 자, 과거 저승사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당시에 왜 폐지가 됐었나요? 증권범죄를 전담형 합수단은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부패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됐습니다. 그 당시에 합수단은 금융위에서 증권 관련된 범죄 행위를 보고받아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조직이었는데요. 주가조작 범죄는 이 금감원이나 거래소 등의 빠른 협조가 없으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빠른 수사 대응을 위해서
이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당시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1월 말쯤만 해도 이 합수단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 추측을 했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취임한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이유를 통해서 합수단을 없앤 거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정말 증권범죄, 금융범죄의 칼잡이라고 불렸던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정치적 이유로 폐지가 되자마자 상당히 많은 금융범죄들이 현재까지도 크게 늘어났고 재판조차,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자, 이번 다시 부활한 저승사자 정말 파이팅을 우리가 응원해줘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다음은 우리 기업들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보산업이죠? 지금 사명이 CBI로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산 매각으로 신규 사업 투자금을 많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굴뚝제조업에서 미래 성장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CBI는 현재 청보산업에서 이제 사명이 변경된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장치와 미션 부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현재 또 바이오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 CBI USA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인 키네타에 지분을 투자를 해서 바이오 사업에도 현재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유형자산들을 처분하면서 발생된 이익이 43억 원이라고 해요. 이 부분들이 다 바이오 사업에 투자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미국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해서 신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CBI 지난 반기죠.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나요? CBI의 2분기 매출액은 62억 원으로 지난 1분기보다 9%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2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네. 네, 계속 말씀하시죠. 회사 측에 따르면 판매 관리비 이런 비용 감소에 주력을 했고 한편 수출 기업으로서 환율 상승에 따라서 다양한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도 3회차 전환 사채도 전환하면서 우리 자본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채 비율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네, 또 다음 기업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의 광진 윈텍의 또 자회사죠. 광진 윈텍이 투자해서 상당히 주식시장에 많은 시선이 모아졌던 기업입니다. 프로닉스, 글로벌 포탈 스마트폰 굴지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우리가 알고 있는 굴지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손을 잡고 음성 인식 기술 상용화에 상당히 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광진인텍이 투자한 이 프로닉스는 미국의 지사를 설립해서 이들 기업과 공동 연구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음성인식 시스템을 개발한 거물급 인재가 기술 고문으로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프로닉스가 개발 중인 이 음성인식 시스템, 기존의 음성인식 시스템과 차별점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음성인식 시스템은 전기 신호만을 정보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존 음성인식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프로닉스의 시스템은 귀처럼 주파수 대역별로 공진하는 유연막 점막을 통해서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이크로폰 센서 대비 2~3배 이상 먼 거리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배터리 소모도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프로닉스에서 제가 한번 탐방을 해봤는데 이 AI 화자 인식 방식의 이 시스템을 제가 들어봤어요.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특정인의 목소리만 딱 인지를 해주는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굴지의 글로벌 회사들이 현재 프로닉스에 많은 관심과 인수, 투자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프로닉스가 국내에서 또 다른 유니콘 기업이 돼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입니다. 뉴질레 파마, 미 자회사 대사 항암제 2A+1, 2A 플러스 1상의 임상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뉴질레 파마의 미국 자회사인 뉴질레 파마가 FDA로부터 간암치료 대사항암제인 K80, 이 카트에 대해서 임상 2A 플러스 1상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임상은 오픈 라벨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오픈 라벨 방식이란 거는 피험자와 시험자 모두가 이 시험약과 대조약 중에서 어떤 약을 사용했는지 알고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임상 진행 중에서도 유효성 데이터를 즉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객관적 반응률이라든지 질병 통제율 등을 우리가 측정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조기 상업화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어떻게 빠르게 네. 시중에 출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KAT는 이미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권을 받았습니다. 이 희귀의약품 지정권이란 게 뭐냐면 희귀병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질병의 치료제 개발과 허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금 감면이나 허가 신청, 그리고 비용 면제, 그다음에 허가 승인 시에 7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독점권을 부여받다 보니까 이 뉴질랩 파마에서는 이걸 통해서 조기의 상업화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뉴질랩 파마의 성장세 바이오 임상 실험의 승인에 통과를 기대하면서 향후 계획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계속 네. 취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자본시장 전문 기자 김필주 기자 모시고 관련된 뉴스들 소식 접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주야, 너 네, 이번에는 우리 그 대기업들 소식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스투데이의 산업 부국장 역임하시는 우리 한훈식 부국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이 코너가 첫 회이니만큼 예. 우리 한 부국장께서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시청자들을 위한 소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대우경제연구소를 거쳐서 지난 2000년에 서울경제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 20년 동안 재계와 산업 전반을 다루었습니다. 네. 현재 그 스투투데이에서 산업 담당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태까지 재계와 산업 업계에 상당히 큰 산업통으로 그동안 자리매김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풍물레이더 코너에서 대기업과 여러 굴지의 기업들 많은 좀 재밌는 소식들 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한 주간 계속 그 M&A 시장이 시끄러워요. 그 예, 예. 남양 유업 때문에 예, 예. 다시 매각을 한다 그랬다가 합의가 된다 했다가 다시 매각 안 하기로 했다든가 상당히 많은 예. 번복이. 참 최근 몇 년간 남양 유업은 정말로 너무 시끄러워요. 왜 그러죠? 이게 매각이 다시 원점으로 갔는데 매각 추진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나요? 예, 우선 이게 매각 추진 일정을 잠깐 살펴보면 거기 지난 5월 초에 어디입니까? 남양유업에서 나오는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에 대한 효능을 좀 약간 이렇게 좀 과장해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에 대한 효능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일각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터졌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이 남양유 쪽에서는 소녀딸이죠. 황하나 씨라든지 그리고 대리점에 대한 갑질 사건 등으로 오르 리스크가 많이 불거졌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 불가리스 효능에 대한 어떤 과장 광고입니다. 그래서 5월 말에 홍원식 회장이 지분이 한 53% 됩니다. 그걸 내놓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 쪽에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했었는데 한 3개월 쪽 이렇게 끌어오다가 어제 홍 회장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 파기를 선언했었습니다. 홍 회장의 어떤 표면적인 이유는 계약금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인한테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 회장의 멘트를 직접 빌리자면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달리 계약 당시 합의되었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매수자 측과 계약 체결 이전부터 상방 합의가 된 사항에서만 이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홍 회장은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 계약을 5월 27일 체결한 후 계약 이행 기간인 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수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없었다고 어제
강조했습니다. 네. 그 지분 몇 퍼센트를 넘기기로 했었죠? 53%입니다. 금액이 해당 금액이 얼마였어요? 시가로 지금 3,100억 원 정도. 3,100억. 예. 한간에는 이렇게 계약 해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 너무 많은 싼 가격에 회사를 매각했다라는 주변에 핀잔들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예, 홍 회장께서. 그래서 뭐 이런 배경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예. 생각이 됐는데 홍 회장 측은 지금 매도자인 홍 회장 측은 매수자인 한행컴퍼니가 회사 경영에 예. 부당하게 개입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예. 사실 뭐 한인컴퍼니 쪽에서 회사 경영에 인사권에 네. 좀 이렇게 많이 좀 개입했다. 점령군 행사를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공동 경영 기관인가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닌데 아직 경영권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않았는데 뭐 이렇게 미래 네. 오느니까 네. 나름대로 뭐 간접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데 한항컴퍼니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또 양측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추후 취재해서 제가 따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향후 어떻게 이제 법적 소송으로 전면전으로 가는 건가요,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죠? 이게 법적 소송보다는 홍 회장은 어제 법률 대리를 통해서 다른 매수인을 찾아보겠다. 네. 재매각 절차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시 뭐 재매각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추측이 또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다시 홍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레 이렇게 뭐 딜이 완전 깨졌으니까 자연스레 뭐 다시 오너가 다시 회사에 입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다시 복귀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 재매각이 아니라 아예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런 비춰지는데. 셈이죠. 사실 뭐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거기 경영권 이전을 위한 그런 임시 주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뭐 살펴보자면 이렇게 경영권 복귀를 위한 수순이 아닌가. 주총 연기하고 다시 이렇게 계약 해지에서는 한 맥락을 살펴봐도 자연스럽게 홍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좀 일각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복귀한다 하더라도 또 상당히 여론의 문매를 또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감안하고도 복귀를 할 사실 가능성이 뭐, 있나요? 뭐 말씀드리자면 좀 맷집이 서졌다고는 할까요? 예. 몇 년 전에도 뭡니까 대리점에 대한 갑질 네. 그리고 외손녀 딸이죠 황하나 씨의 그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굳건하게 이겨냈습니다. 굳건하게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었나요? 그 부분은 뭐 워낙 그 여론이 뭐 기존에 했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갑질 그리고 외손녀죠 스캔들이라든지 그런 온누리스크가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일종의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일종 제스처로서 네. 그냥 뭐 경영권 매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뭐 이렇게 재계들 뭐 또 오너들 보면 사실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는 네. 당장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래 또 한국 사람들 뭐 몇 개 좀 냄비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확 끌어올랐다가 확 식고 네.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 상황을 봤었을 때 뭐 네.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럽게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앞으로 한행컴퍼니 지금 뭐 칼을 갈고 있다 그래요. 이번에 계약이 예. 없던 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위약금 소송부터 예, 법적 소송 강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취재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두 번째 또 소식은 우리 SK그룹 최태원 회장 단단히 뿌리 났네요. 예, 예. 그 어떤 내용이죠? 이게 우선 그 최태원 무슨 그 김희영 씨라고 알고 계시는지 이게 뭐 사실 지금 최태원 회장이 지금 노소영 씨하고 이혼 소송 중입니다. 아직 이혼 소송이 결말이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지금 뭐 김희영 씨가 이렇게 TNC 재단 대표입니다. TNC 재단이라는 게 일종의 그 교육사업 공익재단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이체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담이지만 TNC 재단이 그 최태원 회장 거기 T하고 그 김희영 씨 영어 이름이 클로입니다. 그 양 이름을 따가지고 TNC 재단이라고 저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김희영 씨가 지금 뭐 법적인 신분은 최태원 회장의 어떤 동거인, 내연녀, 뭐 사실혼 관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소영 씨하고 이혼이 매듭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런 신분으로 지금 뭐 언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거기 모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 뭐 이름이 유튜브 A 채널인데 이게 모 종편에서 하고 있는 채널하고 다른 데입니다. 다른 데인데 이쪽에서 조금 이렇게 좀 허위 기사, 네.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냈다는 어떤 그런 주장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주장인데 이쪽 거 잠깐 유튜브 채널 그 어딥니까 이게 유튜브 A 채널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게 좀 이렇게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 쪽 가십성 기사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지금 회원 수가 뭐 한 14만 명 되고 클릭 수가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금전적인 수익을 많이 좀 얻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보면 이렇게 1인 미디어들, 그 유튜브를 보면 1인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어떤 자극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로 이렇게 시청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어떤 성향의 어떤 그런 채널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 유튜브 채널 A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 최태원 회장을 많이 화를 내게 했었나요? 주로 뭐 기병 대표의 어떤 그런 과거사, 네. 사실 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네. 그리고 학력, 네. 뭐 학력을 약간 이조했다. 네. 뭐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명문대를 졸업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친족 관계, 네. 뭐 그런 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주장하길래 어떤 악의적이고 네. 허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유튜브에 그 개인 블로거, 개인 그 유튜버들이죠. 이런 예, 예. 채널들이 많이 생기면서 셀럽들이라든가 예, 예. 유명 기업인들, 뭐 연예인들 상당히 많은 사생활 예, 예. 비리를 파헤치고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상당히 수위를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 부분들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뭐 돈 버는 하나의 툴로 생각을 하니까 네. 잠깐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뭐 서울에서 나오는 종합일간지만 해서 12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제제가 10개에 가깝고 그런데 옆에 있는 일본을 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 합해서 전국적인 일간지가 6개밖에 안 됩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언론 그 포털을 이용한 어떤 언론 환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죠.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1인 미디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최근에 또 유튜브 채널까지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유튜브 채널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톡쏘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한국의 어떤 미디어 시장의 어떤 그런 폐해라고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 회장이 이전에도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상당히 많은 우리 최태원 회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정면 돌파를 했었어요. 예. 앞으로 또 최 회장의 특성상 예. 고소를 계속 이어가고 예. 끝을 볼 것 같은데 예. 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취재 또 후속 얘기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자리에 빛내주신 우리 스튜디오 부국장 한웅식 부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회 그 우리 폭물레이더 코너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요즘 8월 여름 이제 8월이 지나고 여름철의 끝자락이 왔습니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상당히 심하고 코로나도 아직 더욱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감까지도 또 한절기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